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이요, 변호사들은 다 잘 알 것 같아도 막상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변호사들도 이제 물론 임대차법의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세밀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변호사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잘 아실 텐데, 물론 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주택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는 다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위한 보증금 한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법 적용의 한도, 그러니까 어떤 그 보증금하고 그 월세하고 환산보증금 한도 이상이 되면은 그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상가임대차법만 그렇고요. 주택임대차법은 그러한 한도 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법은 상가임대차법과 다르게 최우선 변제에 대한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하고는 다르게. 그런 다른 점이 있고 나머지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법이 기본이고 상가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규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한마디로 주택에 들어와서 짐을 풀고 이사해서 들어와서 동사무소, 이제 요즘에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되고요. 정확한 집원하고 동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임대차 공시 방법을 유효합니다. 사례 중에서 보면은 판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임차한 그 집원이 아닌 다른 집원으로 어떤 주민등록이 되고 전입신고가 되는 바람에 또 그 담당 공무원도 그걸 확인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 공시 어떤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 집에 인도라는 건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또 전출신고를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즉 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다든지 가압류 등기가 된 사람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된 때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거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아서 임차인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은 그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지만 의무도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차권보다 더 우선하는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서 자기가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에서 경락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임대인 지위를. 자, 임대차 존속의 보호입니다. 예, 다음 조금 올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주택의 임대차에서 당사자가 그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존속 기간은 이제 2년으로 이렇게 의제가 된다. 2년으로 봅니다. 의제라는 말은 쉬운 말은 이제 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임대차 계약서에 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다, 1년 지나갖고 이제 임대인이 나가라 뭐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해서 임차물 반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 약정 기간을 주장을 하던가, 그건 뭐냐면은 나 1년 됐으니까 이제 나가겠다, 보증금 반환 해달라 하면은 임대인이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거나 또는 그 일한 간주 균형에 의해서 임차인 보호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갖고 임대인이 나가라 하면 나는 임대차 보호법에 2년 보호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1년 더 있다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기간 만료 후에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만 반대 입장인 임대인, 집주인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그 약정기간 주장이 없는 이상 그 4조 1항에 의한 2년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은,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원래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임대인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임차인의 어떤 약정 기간에 대한 별다른 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1년 계약했으니까 1년만 하겠다. 아니다. 난 법에서 보호받는 2년을 보호받겠다. 이러한 특별한 주장이 없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 1항 본문에 의한 그 만 2년이 경과됐어요.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한다는 말이 없을 때는 만 2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에 따른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 종료. 그냥 계약이 종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 둘 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갱신되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아니면은 명시적으로 이제 재계약, 뭐 임대차 뭐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높인다든가 더 낮춘다든가 계약 조건을 달리해서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문제될 뿐이지, 처음 계약했을 때처럼 전에처럼 나는 뭐 약정한 1년만 하겠다, 아니면 1년 약정했지만 내가 2년은 채우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그걸 계속 그 방법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잠깐만, 제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목이 마르네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이제 존속이 되는 거고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거는 임대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그러나 임차인은 그 앞에 몇 월 전부터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 그냥 한 달 전까지만 내가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 갱신 거절, 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이제 하는 게 다르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어쨌든 이제 임대인 입장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묵시의 갱신, 전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전임대차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는 그 임대 목적물하고 임대차 기간이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월세 같은 거는 보증금하고 월세는 연 5%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묵시의 갱신이 되고 나면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요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3개월이 지나서 해지의 요력이 생긴다는 거는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그 3개월 동안에 월세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임차인이.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도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생돈을 3개월은 내가 살지 않는 건데 생돈을 내는 것 같고, 임대인은 법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아직도 분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수가 줄어들었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이 그 월세를, 차임이라는 건 월세거든요. 월세를 2번 이상 그 연체했을 때면 해지할 수 있고, 그 어떤 묵시의 갱신이 그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올려주시죠. 자,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것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뭐 차임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 집에 이사를 오고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이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도 받지만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공증인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같이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뭐에 의해서 생기죠? 이사를 와서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항력만 있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받는 걸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그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해관계인, 임대인, 임차인, 그다음에 소유자, 등기부상 권리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간, 주민센터에 그 확정일자 일 또는 차임, 월세가 얼마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내가 임차인이 되려고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경락대금 완납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경락기일 전까지. 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해버리면 뭐가 상실하죠? 우선 변제권을 상실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선 변제권은 이사를 한다고 상실하는 건 아니고,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되죠. 점유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상실할까 우려 때문에 이제 그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이사를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만 받으면 임차권 등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이 판사가 결정을 해주면 그 법원에서 바로 등기소로 촉탁 등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정문만 받으면 이사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 집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거에 자기가 이제 배당 신고를 안 해도 배당 통지가 오죠. 자기한테 등기부에 나오기 때문에. 자, 소액 임차,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인도나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죠. 예. 이제 새로운 계약이 아니고서는 그 상태에서 이제 이어받아 들어온 사람은. 자, 그리고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으로서 이제 인정이 되고요. 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게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3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주택 가액의 2분의 1 이상은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3,500 이상은 지급이 안 되는데 3,5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명의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있는데 보증금 합한 게 뭐 4,500이다, 4,800이다. 이러면 그 4,800 중에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곱하기 3,500 이렇게 계산을 해야 그 비율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4,000, 4,800 이렇게 그 보증금이 된다 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의 그 임대차인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2명은 2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이 800인 사람은 800밖에 못 받겠죠. 자기 보증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4,800이 생겨야 되는데 그 집의 시가가 7천이고 그거의 2분의 1은 3,500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3,500 가지고 4,800 중에서 자기의 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비율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넘깁니다. 그 앞에 표가 있는데 표. 아, 여기는 안 나오죠. 예. 그 교재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자, 이게 뭐냐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최우선 변제금 변천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하고 13년 나와 있고 14년, 16년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최근에가 이제 맨 끝에 2018년이죠. 근데 2016년에서 18년하고 2018년 이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자 저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그 광역시 쪽에 세종특별자치시하고 그 다음에 용인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 광역시 쪽에 있었는데 지금 법에서는 이게 이제 수도권 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한도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파주시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 나왔죠. 2016년, 2018년에는 광역시 범위에 포함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부산, 울산, 경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산, 울산 같은 광역시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2천만 원 한도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거고요. 최우선 변제를.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은 그 기타 지역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서 1,7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각주 부분 나오나요? 예, 그 책에 여기 요 각주 부분 보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액 임차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또 이제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소액 보증금 액수가 지금 아까 표에서 보시면 계속 변동이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되기 전에 그 어떤 근저당 설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소액 보증금이 적었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담보권이 설정된 당시를 기준으로 어떤 분들은 또 양쪽 다 양보를 해라. 조금씩 양보해야지. 예를 들어 임차인만 다 양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임대인만 전부 양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면은 왜 임대인 집주인 편만 드냐 이렇게 이제 막 항의를 하고 본부에 뭐 진정을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업무상 그런 일반 그 이제 좀 그런 고객을 민원인을 상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진정을 해가지고 뭐 무슨 뭐 피해를 본 건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예. 서로 양보하라는데 자기 보고만 양보하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갖고 뭐 명함을 달라 해서 명함 못 준다 하니까 명함 드릴 의무가 없다 하니까 그래도 이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 자, 그랬고 그다음에 차임의 연체와 해지와 관련해서 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번에 달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익이라는 거는 연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연체하고 또 몇 달 또 내다가 또 연체하고 이렇게. 근데 어떤 임차인인 경우에는 아예 보증금을 이제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시작해서 처음에 한 2-3달만 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내더라고요. 안 내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는 이제 그 보증금까지도 다 공제가 되고 오히려 이제 임대인이 더 청구해야 될 정도로 제가 변호사 송무할 때도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고 저희 이제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짐 그것도 뭐 중요한 짐도 아니고 이제 별로 쓸모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짐 몇 개만 놔두고 그냥 문 잠그고 잠적해 버리고 연락 끊고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악질적이라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좀 그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고 또 반대로 임대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막 원칙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막무가내식으로 막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이 이해를 해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데 똑같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한쪽에서 뭐 아예 그냥 그 넓게 생각을 하고 뭐 못자국이 좀 있어도 뭐 살다 보면 벽에 못도 박을 수 있지. 뭐 마루에 좀 저기 조금 패이고 그런 게 있어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서러움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느냐. 예. 한 번 옮길 때마다 야, 요번에 또 성격 좋은 참 착한
집주인 만나야 될 텐데 또 이게 까칠한 집주인 만나고 또 고생하는 거 아닌가. 항상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뭐 나이 든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이제 그런 그 경험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와 관련해서 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대차라는 거 들어보셨죠? 임차인도 자기가 임차받은 물건을 또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전대차라는데 전대차를 할 때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자, 주택 임차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자, 임차인이 상속인, 법정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했을 때는 그 주택에서 가족 공동 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실혼 배우자, 혼인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하고, 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공동 생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혼 관계자와 혼인 관계자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차인 사망 후에 1개월 이내에 또 이제 실제 그 사람들이 또 나는 승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 반대 의사 표시를 하려면은 한 달 이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첫 장 예. 자, 저희는 그 2년 전 2017년 5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주택의 그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6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지부에 설치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심사관하고 조사관이 저는 사무국장으로 상임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에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는 또 외부위원들이 있습니다. 부장판사, 지원장 하신 변호사님들, 송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감정평가사, 또 공인중개사, 또 로스쿨 교수님, 또 뭐 사회복지사 이런 이제 외부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청은 그 인터넷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주소는 연제구 법원남로 15번 길 4에 있는 성심프라이언 빌딩 5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회의 단점이 집주인이 그 임차인 세입자가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서를 이제 집주인한테 보내는데 그 신청서를 받은 집주인 임대인이 나는 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 거부하면은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고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저희 그 신청 건수를 보시면 지금 분쟁이 전체 신청 건수가 2,515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정 성립 건수가 569건인데요. 그러면 2,515건 중에 569건만 된 것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그 옆에 칸에 보면 취하 등이라 돼 있는 201건도 사실상 저희 심사관들의 어떤 도움으로 조사관들의 도움으로 그 사건이 잘 해결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도 그 통계치도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조정 개시 이전 단계인 조정 미개시 단계에서의 그 화해 취하 사건 460건도 조사관들이 잘 설득을 해서 화해가 됐기 때문에 취하를 한 거기 때문에 저 사건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 개시된 사건 중에서도 조정 성립된 그 569건 외에도 201건 그 취하 등 된 201건까지 합치면은 프로테이지가 조정 성립률이 약 87%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조정인은 신청인이 접수를 하고 피신청이 조정에 응할 뜻을 알려줘야지만 조정의 이 절차에 응하겠다 얘기를 해줘야 이제 할 수가 있고 약간 좀 밑으로 좀 저희 그 작년 2018년 그 지금 그 통계치를 보면은 부산의 경우에 221건인데 이 중에서 그 조정 개시된 게 74건이고 조정 성립된 게 37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만 보면 5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옆에 그 취하 등에 나오는 22건 이것까지 합치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취하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이 절차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절차를 포기하겠다. 이건데 단순히 그런 뜻으로 포기한 게 아니고 잘 합의가 돼서 이제 취하를 했다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20두건까지 포함시키면은 약 80% 가까운 저희 성립률을 실질적으로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밑으로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설명이죠. 부산에서 221건이 접수가 됐지만 147건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서 개시조차 되지 못했고 74건은 개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취하한 건이 22건이지만 그거하고 그다음에 성립된 37건을 포함해서 합의된 것이다. 그래서 약 80%의 합의율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작년 전국 임대차 조정위원회 통계 2,515건 중에서 약 1,801건이 보증금 반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전세 월세는 보증금이 작지만 전세는 보증금이 세지 않습니까? 높잖아요, 금액이. 최소 1억 가까이 또는 2억, 3억 이렇게 되니까 그 보증금을 집주인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가겠다 하니까 못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력이 없어서. 자력이 없어서 못 돌려주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그 돈 받아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시기죠. 예.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낭패를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보증 업무가, 보증보험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건이 다 그 보증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77건으로 제일 많고. 자, 그다음에 밑에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월별 신청 건수를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고 전국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고요. 또 내려주십시오. 접수 사건은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데 지역별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요. 다른 지역이 적은데 이건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경남 지역은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저희가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심사관, 조사관 전부 다 실무관까지 부산, 울산, 경남의 모든 주민센터를 돌면서 포스터하고 팜플렛을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하고 팜플렛을 배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쓰실 거냐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이걸 통장들한테 전달을 해서 통장들이 반상회 할 때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 주민센터에 홍보한 이후로 좀 경남 사건이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로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거는 경남에도 창원에도 사무실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울산에도 있어야 되겠죠. 울산도 광역시기 때문에. 자, 또 조금 내려주십시오. 너무 많이. 예. 이게 이제 아래 한글 파일이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네요. PDF 파일이나 PPT 파일로 했으면은 좀 보시기에 불편하실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보안 발전 방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앞에 중요한 걸 제가 빼먹고 넘어갈 뻔했네요.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개소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임대차 업무만 했는데 올해 4월 17일부터는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를 겸하게 됐습니다. 어떤 월급이나 직원의 그거에는 변동이 없이 그냥 업무만 2배로 늘어난 거죠. 업무만 2배로.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도 저희가 같이 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오늘 강의를 들으신 걸 기회로 주변 친구나 가족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시면은 여기 이제 시민 참여단 어르신도 계시고 또 시민 참여단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고 또 직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저희 부산 연제구 검찰청 맞은편 신한은행 있는 건물 바로 뒤에 있는 성신프라이언 빌딩이라는 건물에 5층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도 하고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도 한다. 예, 그거를 꼭.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긴 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뭐 수선 의무 또는 뭐 임차 기간,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 문제, 또 심지어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중개사의 수수료 가지고 또 분쟁이 생기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청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은 피신청인은 중개사라 하더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그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이거는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쓴 내용은 아니고요. 그 서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어느 논문에서 발표하신 내용을 이제 저희 심사관들이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그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의 조직법적 문제라는 건데요. 저희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있고, 어떤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통제, 그러니까 중앙, 그러니까 직렬 병렬, 모든 조직이라는 게 직렬과 병렬이 그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병렬적으로 6개 위원회가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게 좀 미흡하다는 거죠, 여러 면에서. 예, 조금 올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법원하고의 관련성을 보면은 조금 더 올려주시죠. 법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법원은 어떤 전문적인 그 분쟁이 생기면은 외부 기관에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또는 각종 기관에 이렇게 조정 회부를 합니다. 자기들이 판사가 먼저 안 하고 조정 회부를 해서 거기서 그 절차를 거치고 안 되면 다시 법원으로 돌아오면 이제 재판을 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상가나 주택 임대차 사건이 생기면은 지금 법원에는 각 조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정센터에 바로 그냥 회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올려주시죠. 예.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광역시에도 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심지어는 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산지방변호사에 소속이라서 그 변호사의 공문을 받아보면은 뭐 사하구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업무가 중복되는 거죠. 예산 낭비고.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부산시에만 해도 거의 그 실적이 없습니다. 또 전담하는 직원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조금 더 올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업무가 중복되고 그러니까 효율성도 없고, 또 저희가 어떤 그 신청 사건을 접수받아서 일 처리하는데도 좀 장애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생긴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2년 조금 넘었고, 또 이제 그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어떤 홍보를 해주고 도움을 준다 해도 아직도 이제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TV 광고를 많이 해야 되죠. 황금 시간대. 근데 황금 시간대 TV 광고를 하려면 굉장히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본부 그 홍보 예산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못 하고 있고, 뭐 아침 시간에 사람들이 잘 안 듣는 라디오 방송, 별로 인기 없는 라디오 방송, 아침 시간, 뭐 저녁 늦은 시간 이런 때 이제 잠깐씩 나오고 이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잘 모르고요. 뭐 판사 검사님들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조직이 새로 이제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또 인력 면에서도 좀 적고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시죠.